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에 대해 살펴볼 부산대학교 송성수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후 1980년대 이후에 D램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64K D램부터 시작하여 선진국을 급속히 추격한 후 64메가 D램 이후에는 세계를 주도하는 반도체 업체로 부상했습니다. 삼성은 1992년부터 D램에서 1993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가 한국 최고의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으며 현재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지 20%에 달합니다. 그럼 세계를 제패한 반도체라는 타이틀을 걸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회사의 한국 진출. 반도체는 1947년에 트랜지스터가 발명되고 1958년에 집적 회로 IC가 개발되면서 산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적 회로는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집적했느냐에 따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초대규모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트랜지스터 100여 개를 조립하면 소규모 집적 회로, 집적된 트랜지스터가 수백 개이면 중규모 집적 회로, 1만 개를 넘었으면 LSI, 10만 개 정도이면 VLSI, 100만 개를 넘었으면 ULSI로 간주됩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1965년에 미국의 코미사가 트랜지스터의 조립을 위해 고미전자산업이란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미 합작 투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도 못했고 이후에 미친 영향도 미미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본격적인 한국 진출은 1966년에 이루어진 페어차일드의 투자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페어차일드는 당시 해외 투자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100% 소유권과 한국 시판권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과의 거래가 더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페어차일드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페어차일드에 이어 시그네틱스, 모토로라 등의 미국 업체들이 전액 투자로 한국에 진출하여 트랜지스터와 IC를 조립하는 생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모토로라와 페어차일드는 1965년을 기준으로 세계 2위와 3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시그네틱스는 1961년에 페어차일드에서 분사된 후 1975년에 세계 9위로 올랐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도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1969년에는 제1교포인 곽태석이 일본의 도시바와 제휴하여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는 합작기업인 한국도시바를 설립했습니다. 공장의 위치는 곽태석과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로 결정되었고 한국 정부는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섬유와 전자를 중심으로 구미공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도시바의 성공적인 유치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 1970년부터 1973년까지 일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남 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조성되었는데 그것은 한국 정부와 일본 재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산 수출 자유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한 일본의 반도체 업체로는 토고, 산요, 상켄 등이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한 목적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 비용을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 미국과 일본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 진입하면서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었고 생산 비용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기술 집약적인 웨이퍼 가공 공정과 노동 집약적인 단순 조립 공정의 분업화를 도모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 생산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이전하는 전략이 취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회사가 한국에서 취했던 최초의 운영 형태는 반도체 소자를 비롯한 모든 자재를 수입하여 단순 조립한 후 그것을 전량 수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는 해외 수출을 증대시키고
합작 투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의 수출 규모에 따라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조건부 내수 판매가 실시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회사의 반도체 국내 생산은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제로 작용했습니다. 아남산업은 부총리의 조언을 바탕으로 1968년에 회사 정관에 전자부품 제조업을 추가하여 IC 조립 사업에 진출했고, 금성사는 관련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한 반도체를 전량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1969년에 금성전자를 설립했습니다. 아남산업과 금성전자는 1970년부터 반도체 조립 생산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업체나 국내업체 모두 단순 조립에만 머물러 있어서 회로 설계, 웨이프 가공, 검사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조립 생산 공정에서 유능한 기능 인력을 배출하여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반도체 산업은 흔히 패키징으로 불리는 단순 조립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패키징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의 1세대 인물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초대 소장을 지낸 이종덕은 다음과 같이 해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초창기에는 100% 모두 패키징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반도체 선진국인 미국이 한국에 기대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반도체 칩을 잘 패키징해서 정해진 시일 안에 틀림없이 납품하는 일이었다. 그 무렵 미국산 반도체 패키징은 사실상 한국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도맡아서 조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의 동무대였다. 아남에서는 1985년 이전에 반도체 패키징으로 최고 30억 달러를 벌었다. 이를 통해 세계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40%를 점유한 적도 있다. 강기동과 한국 반도체. 반도체 초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는 강대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1956년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으며 1959년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강대원은 벨 연구소에 입사하여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반도체 역사에서 중요한 두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 1960년에는 아탈라와 공동으로 모스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모스펫은 기존의 트랜지스터에 비해 전력 소비가 적고 소자를 작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오늘날 반도체의 기초가 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1967년에 강대원은 사이먼 지와 함께 플로팅 게이트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플로팅 게이트는 전원이 갑자기 꺼질 경우 데이터가 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했으며, 오늘날에도 플래시 메모리를 비롯한 대용량 기억 저장 매체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1974년 1월에 웨이프 가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 반도체가 설립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단순 조립을 넘어 반도체 생산의 전 공정인 웨이프 가공에 대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는 재미과학자 강기동과 오프상 서더스의 주도로 한국의 장비 수입 업체인 캠코와 미국의 ICI가 50만 달러씩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강기동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모토로라에서 근무했으며 집적 회로의 일종인 CMOS를 이용해 LSI급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기계시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시계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력의 경우에는 시그네틱스와 모토로라 출신의 일부 경력 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입 사원을 채용한 후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974년 10월에 준공된 한국반도체 부천 공장은 최첨단의 3인치 웨이프 가공 설비를 갖추어 2인치 설비를 가진 선진국 업체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반도체는 공장 가동 후 2개월 만에 CMOS 로직 4000 시리즈의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고, LED 전자손목시계용 CMOS LSI 칩을 최초의 양산 제품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는 제1차 석유 파동과 경제 불황의 여파로 재무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회사가 설립된 지 1년도 못 되어 경영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69년에 설립되어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등을 비롯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삼성전자는 석유 파동 이후 핵심 전자 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자 반도체 산업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진구 사장은 1974년 말에 서더스를 만났고, 서더스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반도체 주식을 삼성전자가 매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없는 전자회사는 엔진 없는 자동차 회사라는 판단하에 1974년 12월 6일에 한국반도체 주식 50%를 매입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한국반도체는 강기동 사장을 비롯한 기술진의 끈질긴 노력을 바탕으로 1975년 9월에 LED 전자소목시계용 칩인 KS5001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S는 한국반도체의 영문약칭, 50은 전자소목시계에 관한 코드, 01은 제품 1호를 의미했습니다. KS5001의 개발은 국내 최초로 웨이프 가공에서 시작하여 제품 생산까지 이어진 사례에 해당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네 번째의 CMOS LSI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한국반도체는 KS5001을 약간 변형한 KS5004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했으며 1976년에는 KS5004를 홍콩에 수출하여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자손목시계의 기술적 패턴이 LED에서 LCD로 변하는 추세에 맞추어 1976년 6월에는 LCD 전자손목시계용 칩인 KS5006을 개발하여 이를 주력 제품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생산된 전자손목시계는 대통령 박정희란 문구를 담아 외국 국민에게 선물되었다고 합니다. 트랜지스터와 선형 IC의 개발. 1970년 말부터 전자손목시계의 세계시장 위축됨에 따라 한국반도체는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은 트랜지스터를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선택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시계용 칩보다 기술 수준이 낮았지만 수요 물량이 많아 국내 시장만으로도 사업성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한국반도체는 트랜지스터 개발팀을 구성한 후 선진업체의 완제품을 확보하여 이를 분해하고 해석함으로써 기술을 익히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행 엔지니어링,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한국반도체는 착수 6개월 만인 1977년 6월에 흑백 텔레비전과 오디오에 사용되는 트랜지스터 10종을 개발했습니다. 한국반도체의 트랜지스터 개발은 국내 기술진에 의해 회로 설계에서 조립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이뤄냈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시계용 칩에서 트랜지스터로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수출용에서 내수용으로 제품이 바뀌었고 기술 면에서 CMOS LSI에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로 뒷걸음쳤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1977년 12월에 한국반도체의 나머지 지분 50%를 인수한 후 1978년 3월에 삼성반도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반도체를 완전히 인수할 때 이병철 회장은 당시 중앙매스컴의 이사로 있던 이건희의 의견을 물었는데 당시 이건희는 반도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며 안 하면 안 될 사업으로 허락한다면 자신이 개인 출자까지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삼성반도체가 첫 번째 개발 과제로 선정한 것은 선형 IC였습니다. 기존의 설비가 선형 IC 생산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IC 개발팀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IC의 개발은 트랜지스터의 경우와 달리 공정별로 나누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한 공정씩 이루어져야 했으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검사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했습니다. 삼성반도체 기술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개발 착수 10개월 만인 1978년 7월에 텔레비전 음성 중간 주파수 정폭 및 검파 시스템용 선형 IC에 해당하는 KA2101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K는 한국반도체, A는 아날로그의 약칭인데 삼성반도체가 제품명에서 한국반도체를 계승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트랜지스터와 선형 IC의 개발을 계기로 삼성반도체는 조립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손목시계용 반도체는 칩의 상태로 판매됐기 때문에 조립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지만 트랜지스터와 선형 IC의 경우에는 패키지 조립 생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당시에 삼성은 국내 조립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었는데 품질과 납기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체 조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선발주자인 페어차일드가 노사 갈등으로 인해 생산을 거의 중단하고 서울 대방동에 있던 공장 일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반도체는 1978년 6월에 이를 인수한 후 공장 건물과 조립 라인을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9월에는 웨이프 가공에서 조립 생산에 이르는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은 미국의 알파메탈스로부터 리드 프레임 생산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조립 생산의 개시와 함께 리드 프레임의 생산도 병행했습니다. 리드 프레임은 칩을 올려놓는 구리 구조물로 칩이 외부의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삼성이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자 다른 기업들도 웨이프 가공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전선은 후지츠와의 기술 제휴를 바탕으로 1970년 10월에 대한반도체를 설립한 후 웨이프 가공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도시바의 후신인 한국전자는 1978년 10월에 도시바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웨이프를 자체적으로 가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성사는 1973년 2월에 금성전자를 흡수한 후 반도체에 대한 재진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1978년 7월에는 아메리칸 마이크로 시스템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CMOS를 생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마이크로 시스템과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금성사는 1979년 9월에 대한반도체를 인수하여 금성반도체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1980년이 되면서 국내 웨이프 가공 업체는 삼성반도체, 금성반도체, 한국전자의 세 개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공부문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1970년대 중반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반도체 연구개발과 대학의 반도체 인력 양성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12월에는 반도체와 컴퓨터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키에트가 상공부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의 차관을 바탕으로 경북 구미에 설립되었으며 발족 당시의 연구 인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의 김만진 박사팀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1977년에 LSI 설계기술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반도체 시험검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1978년에는 웨이프 제조를 위한 공정기술의 개발과 함께 PMOS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979년에는 LSI 공정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모토로라와 CMOS 제품에 대한 검사도 수행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연구활동은 1982년에 특정 연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미국의 VTI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32K 롬을 개발하고 제조했으며 1983년에는 NMOS 공정을 활용하여 64K 롬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외국 기술을 결합시키긴 했지만 32K 롬과 64K 롬은 국내 최초의 메모리 반도체로서 국내 기업들에게 기술 개발에 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8비트 단일칩 마이크로 컴퓨터에 해당하는 K8048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바이폴라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VTR에 사용되는 여러 종의 IC를 제작했으며 반도체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은 페어차일드 출신의 김충기가 1975년에 한국과학은 현재 카이스트의 전기공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도체를 공부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들이 김충기의 연구실로 몰려든 것은 여러 조건이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충기 교수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반도체 전문가로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반도체가 전자산업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 등은 다양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필요한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김충기 연구실은 국내 대학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반도체를 연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1976년에 민홍식 교수가 첫 반도체 전공자로 부임했지만 한국과학원과 달리 설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충기의 연구실은 1975년부터 1990년까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인재들은 이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에 대거 진출하면서 반도체 코리아 신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사장과 SK텔레콤 부회장을 역임한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과 부회장을 지낸 권오현은 김충기로부터 직접적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사장과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을 역임한 김기남과 같이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후에 한국과학원의 김충기 연구실로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김충기의 연구실에서 학위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사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재 역시 서울대 재학 시절에 동료들과 반도체를 공부하기 위해 김충기의 연구실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LSI급의 색신호 IC 개발. 1980년 1월에 삼성그룹은 전자제품과 반도체의 유기적 개발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목을 들어 삼성반도체를 삼성전자로 통합했습니다. 삼성반도체가 트랜지스터와 IC를 개발하여 삼성전자에 공급하긴 했지만 삼성전자의 방대한 수요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삼성전자가 삼성반도체를 흡수하여 두 진영의 기술 교류를 통해 전자제품에 소요되는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곧이어 삼성은 컬러 텔레비전 방향에 점하여 수요가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된 색신호 IC를 기술 개발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색신호 IC는 방송국에 송출된 신호를 분리하여 브라운관의 천연색으로 재현시키는 데 필요한 컬러 텔레비전의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삼성은 1980년 2월부터 해외 기술자 11명을 포함한 95명의 기술 인력, 3억 5천만 원의 연구개발비, 7억 원에 달하는 최신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착수 21개월 만인 1981년 11월에 색신호 IC인 KA2153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개발한 제품과 달리 개발 기간이 2년에 가까울 정도로 색신호 IC의 개발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결부되었습니다. 특히 삼성의 기술진은 일반 IC 3개와 트랜지스터 3개를 한 개의 IC로 집적시키기 위한 복합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각종 기술 정보를 입수하고 설계 및 검사 장비를 전산화함으로써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색신호 IC의 개발을 통해 삼성은 컬러 텔레비전의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반도체 기술의 수준을 LSI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비록 1975년에 전자손목시계용 칩이라는 LSI 제품이 개발되긴 했지만 그것은 웨이퍼 가공 공정의 개발에 국한되어 있었고 색신호 IC의 개발을 계기로 진정한 의미의 LSI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성은 색신호 IC를 개발하면서 회로 순폭을 기존의 8마이크론에서 4마이크론으로 대폭 개선했으며 배선 방식에서는 일본에서 3, 4년 전에 개발된 이중 배선 방식을 국내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반도체를 흡수하면서 기울였던 노력 중에 하나는 연구개발 체제를 정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해 상주하는 인원은 10여 명에 불과했으며 변변한 연구실조차 갖추지 못한 채 생산 부서의 한 기퉁이를 빌려 사용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6개의 연구팀을 보유하고 있던 종합연구소에 반도체 연구팀을 제7팀으로 소속시키는 과도기적 조치를 취한 후 부천 공장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0년 1월에 독자적인 반도체 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연구 조직을 바이폴라 부분과 모스 부분으로 나누었고 그 밑에 각각 설계팀과 개발팀을 두었으며 연구활동을 관리하는 설계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삼성은 국내 최초로 민간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최첨단 반도체 제품의 개발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